자, 영유아발달 온라인 강의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태내 발달과 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생명체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자궁 속에서 수정란은 약 38주 동안 그 경이로운 과정을 겪으며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본 장에서는 그 임신과 태내 발달 단계, 또 태내 발달 이상,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출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신. 자, 임신이란 인간의 생명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결합으로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내에서 40주 동안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하나의 세포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생명체를 성장하게 됩니다. 자, 수정은 남성의 정자와 또 그 여성의 난자가 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된 난자의 생존기간은 약 20시간이며 정자의 생존기간은 약 7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자와 난자는 수정 능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수정란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 각각 23개의 염색체가 합해져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생명체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의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전인자의 특징에 의해서 생명 현상의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 나선 구조 형태의 DNA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유성인자가 모여 있는 그 집합체를 바로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인자들의 위치 구명은 출산 전 유전적 결함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성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3쌍의 염색체 중 마지막 한 쌍은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에 의해서 태아의 성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그 난자는 X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으나 정자에는 X 염색체를 가진 것과 또 Y 염색체를 가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쌍생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쌍생아는 동일 그 임신에서 생긴 또는 동시에 수정된 한 개의 난자 또는 두 개의 난자로부터 발육된 두 개의 태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중 그 일란성 쌍생아는 동일 그 월경 주기에 배란된 둘 이상의 난자에 하나씩의 정자가 수용되어 자라난 그 쌍생아로 성별 및 외양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죠. 자, 이 중 그 또한 일란성 쌍생아는 한 개의 정자가 한 개의 난자에 수용된 그 수정란이 발달 초기에 두 개의 배아로 분열이 되어서 따로 성장 발육한 것으로 그 동일한 유전인자를 갖고 배란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각 그 성별이며 같은 그 성별이며 신체 특성이나 성격이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일란성 쌍생아가
일란성 쌍생아보다 더 많이 태어나지만 최근 그 난임 치료 기술의 발달로 일란성 쌍생아가 더 많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설명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란선 쌍생아는 동일 월경주기에 배란된 둘 이상의 난자에 하나씩 정자가 수정되어 자라난 쌍생아이고요. 자, 일란선 쌍생아는 한 개의 정자가 한 개의 난자에 수정된 수정란이 발달 초기에 두 개의 배아로 분할되어 따로 성장 발육, 동일 유전인자 태반 공유한 게 바로 일란선 쌍생아입니다. 다음 그 태내 발달 단계인데요. 태내기라 하면은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 순간부터 출생에 이르기까지 약 38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 수정에서 분만에 이르기까지 태내기의 발달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발아기인데요. 자, 발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2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요. 또한 그 임신의 약 60%는 착상에 실패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 자궁 외에 난관이나 난소, 자궁 경부에 착상하는 경우를 발아기라고 합니다. 착상이 완전히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임신의 그 착상이 한 60% 정도 착상의 그 60%가 그 실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아기 3주에서 8주까지입니다. 배아기는 발아기의 끝인 그 수정 후 2주경이 되면 수정란은 자궁벽에서 확실히 착상하게 되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신체기관의 조직 발달은 이 시기의 결함은 시각장애라든지 폐의 결함이라든지 또 언청의 장애 또는 그 배아의 결함이 크면 자연 유산되기도 하고요. 또 태반이 발달하고 탯줄이 그 태반과 태아를 연결시키는 시기입니다. 배아기 8주까지. 그래서 또한 그 혈액이 태아의 탯줄을 통해서 배아와 그 태반 사이를 오감으로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와 배설물을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3개월 이전인 이 시기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라든지 또 이제 이러한 그 장애가 언청이나 이런 장애를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배아기이고요. 다음에는 그 태아기입니다. 태아기는 그 9주에서 출산까지를 태아기라고 하는데 8주가 지나면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완성된 그 이후에는 태아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16주에서 20주 사이에 손발이 완전히 발달을 해요. 손과 발이 발달을 하고요. 눈도 감고 또 눈도 뜰 수도 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폐호흡이 가능해요. 다음에 그 20주경에 태아 신장이 출생 시 50%까지 성장을 하지만 체중은 10% 정도. 그리고 체중 증가는 주로 이제 태아기 말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개월 초에 태아는 울기도 하고 또 숨도 쉬고 또 삼키기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조산을 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때입니다.
생존 가능하고요. 또 출생 직전의 태아는 보통 신장이 50cm, 체중은 3.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4주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귀도 생기고 뇌, 눈 거의 다 뭐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주가 되니까 여기 보세요. 뭐 사람의 형태를 지금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선명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주가 되니까 이렇게 또 이제 사진으로 봤듯이 누워서 볼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그 신장이 그 형성이 되어서 소변을 양수로 보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2주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22주에는 그 태아의 신장이 28에서 30cm, 체중도 650g 정도, 머리카락이 짙어져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도 분명해지고 손가락을 빨기 시작도 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때 22주 이 정도 되면 6개월쯤 되면 눈꺼풀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눈도 뜨기도 한답니다. 또한 그 뼈와 근육이 발달이 되고 튼튼해지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주 사진을 보면 거의 뭐 머리뼈도 굵어지고요. 몸 전체에 근육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발달 단계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태내 발달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태아의 발달은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이나 또 생리적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상이 생기면 되게 자연유산되지만 때로는 그 결함을 가진 채 출산되기도 하거든요. 해마다 그 선천성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그 아기의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유전인자의 그 이상에서 유전인자에 의한 그 결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유전병은 열성인자에 의한 것으로 유전병은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헌팅턴병. 자, 이런 들어보셨나요? 중년기 이후에는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을 해서 환각 또는 그 망상 또 우울증, 성격 변화를 포함한 정신장애와 근육이 무력해지는 운동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헌팅턴병. 자, 다음에는 그 혈성인자에 의한 그런 결함입니다. 적혈구성 빈혈. 주로 그 적혈구성 빈혈인 아프리카인들에게 발견되는 그러한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적혈구는 온 모양이지만 적혈구성 빈혈의 경우에 모양이 낫과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 모양의 적혈구는 항상 적혈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적혈구의 수가 모자라서 빈혈의 원인이 되고 또 신체로 산소를 원만하게 운전하지 못하므로 어떻게 돼요? 사망하게 된다. 상당히 그 위험한 병이기도 하죠. 다음에는 낭보성 섬유증, 점액, 침, 땀을 그 생산하는 선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많은 점액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폐나 간이나 췌장 등의 소화기관에 쌓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출생 시에 장 폐쇄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유전인자의 그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유전인자의 이상은 열성인자에 의한 결함, 열성인자의 결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페닐케토누리아, 페닐케토누리아, 참 발음하기 힘드네요. 자, 들어보셨나요? 페닐케토누리아. 자, 이 내용은 그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 결핍으로 인한 유전병이에요. 그리고 효소가 그 결핍이 되면은 페닐알라닌이 분해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독성이 신경 조직에 축적이 되어서 정신지체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능장애와 운동신경장애를 동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지능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 무서운 결함입니다. 자, 다음에는 태내 발달 이상에서 성염색체 이상은 성염색체 중 하나가 없거나 더 많으면 결함이 있는 유전인자를 지니게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터너 증후군은 전체 염색체 수가 45개로서 X염색체가 하나 없는 XO를 나타내고요. 여성 2,500명에서 8,000명, 딱 한 명꼴로 나타나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서 2차 상징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XYY 총증후군은 Y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서 염색체가 47개의 XYY를 이루는 경우로 남아 1000명당 1명꼴로 발생이 됩니다. 정상의 남성보다 키가 크고 남성적 특징이 두드러지고요.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염색체 이상에서 XXX 증후군, 여성의 1000명당 1명꼴로 발생이 되고 2세 때부터 결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지능에 결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그 고환형성 부전증으로 남성적 특성이 약하고 그 사춘기에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는 등 그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남성의 경우에 그 유방암의 발병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 질병의 그 남성은 유방암이 그 20배나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능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또한 그 언어 지능이 떨어지고 그 이러한 결함들이 그 여분의 X 염색체가 많을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그 상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염색체는 상염색체를 그 제외한 22쌍의 염색체로 그 상염색체 결함에서 그 오는 그 대표적인 장애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이상으로 야기가 되고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47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능은 그 40에서 60 정도이나 다정하고 쾌활한 성격의 특징을 가진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저항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기에 그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심장 기형 환자 외에는 대부분 그 어린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으나 노화 현상이 빨리 와서
수명이 좀 짧아요. 자, 다음에는 그 태내 발달에 미치는 요인에서 흡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흡연. 흡연은 그 태아의 저체중을 초래하고 뇌결함, 구개 파열, 조사나가 태어날 확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의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흡연 그 임산부에도 그 주변 안에 의한 그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는다면 직접 흡연과 그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연을 하는 그 어머니들의 심리 상태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가 있고요. 그 외부로부터 그 스트레스나 어머니의 불안한 상태가 그 어머니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 흡연의 그 악 영향에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음주나 흡연을 할 경우에는 그 태아가 지체를 보일 확률은 2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경우, 음주나 그 흡연을 할 경우에는 모두 다 할 경우는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음주는 그 태아의 알코올 그 분해 능력은 성인의 절반 수준,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소량의 알코올조차도 비정상적인 발달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지체화 가운데 상당수가 알코올 증후군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그 신경계통의 미성숙으로 그 정신지체나 그 주의 집중력이 결핍이 되고 그 과잉 행동을 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은 그 출생 전후에 그 성장 지체, 비정상의 두개골 모양, 또 눈이나 심장, 사지, 관절의 결함을 갖고 그 태어날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상은 그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증가가 되고 정신지체화 가운데 그 상당수가 알코올 증후군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연령인데요. 그 연령은 그 노산의 경우 자연유산, 또 이제 난산, 임신 중독증, 미숙아, 다운 증후군 등을 출산할 확률이 급격히 증가가 돼요. 그 저연령 출산의 경우에는 또 이제 조산이라든지 그 사산의 위험이 크고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25세에서 29세 사이를 그 임신과 출산하기에 최적의 연령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35세가 지날 경우에는 노산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또한 그 임신 중에 그 의료적 처치를 잘 받지 못하면 그 영양 불량, 또 건강 문제 등이 많은 그 저소득층에 그 해당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병은 임신 2개월 내 그 풍지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의 혈액이나 또 이렇게 이게 좀 안 보이죠? 혈액이나 그 혈액으로 침입하여 농맹, 심장, 기형, 중추, 신경계 손상, 정신지체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3개월 이후에는 그 청각 또는 시각, 언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톡소 플라스모시스는 그 감염된 고양이나 익히지 않는 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배아기에 감염이 되면은 뇌와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고 임신 후에는 감염되는 경우에는 임신 후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경증의 시각장애나 인지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다음에는 그 정서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임산부와 태아는 그 신경 조직과 내분비 조직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겪는 그 긴장이나 불안이 태아에게 전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그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리고 이제 태반 내에서 그 혈액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태아에게 그 산소나 영양 공급의 부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그 방사선과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임신 중기나 후기보다 전기 착상 무렵에 착상 무렵에 잠깐만요. 이게 좀 안 보이죠? 착상 무렵에 그 방사선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산이 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는 그 입구에 적혀져 있죠. 그 임산부에는 위험이 있으므로 촬영이 어렵습니다. 라든지 또 이제 임신 중에는 미리 말을 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 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살충제, 제초제, 화학용품, 신호, 가구 광택제 등 유독성 화학물질은 태아에게 이렇게 심각한 결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피해야 된다는 거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었거나 납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숙아, 저체중아, 뇌에 대한 손상, 또 신체적 결함을 지닌 아기를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오염된 물고기를 자주 먹은 그 임산부들이 머리가 작고 체중이 적은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태내의 영양이 참 중요하죠. 부적절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나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그 영양실조 상태일 경우에는 태아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뇌세포의 수의 60% 정도를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뭐 칼슘이라든지 칼슘은 그 태아 체해 조직의 생성 및 발육에 필수이죠. 적게 섭취를 할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다음에는 이제 마그네슘도 이제 우유나 정제되지 않은 곡류라든지 콩종류 섭취를 얻을 수가 있고, 골격의 구성 성분을 좀 이루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거는 헤모글로빈 생성이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죠. 그래서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는 그 아연인데요. 아연이 결핍이 되면 선천성 기형이나 뇌발달에 초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가 부족한 모체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크레스틴 병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신체적인 그 성장 부진과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그 비타민 A는 저항력과 시력에 관계가 되고, 비타민 K는 신생아 출혈과 황달을 예방하고요. 비타민 B는 수분 대사와 모유 분비에 중요해요.
그리고 비타민 C는 호르몬 분비 기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각종 비타민 영양소가 대뇌 영양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는 그 출산의 단계에서 자, 출산이 시작됩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내 발달 기간에 38주를 채우게 되면 태아는 그 엄마의 자궁에서 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죠. 자, 이때 자궁 속에서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 위치를 변경하여 몸 전체를 모체의 자궁 경부 가까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의 과정을 3단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출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산의 단계에서 자, 제1기 개구기. 개구기는 자, 출산의 준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통은 자궁 경부를 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수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말을 해요. 자, 진통은 처음부터 2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짧게 오다가 개국이 마지막에는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일정해지고 강도가 심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개구기는 그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린 최대의 크기인 약 10cm 정도가 되었을 때 끝나고 대개 그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시기에는 그 출산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신체의 긴장을 풀면 자궁 경부를 둘러싼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포심 때문에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팽창하지 않아서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임산부는 그 출산 이전에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받기도 하죠. 다음에는 제2기 출산기입니다. 이 기에는 그 자궁 경부가 10cm 이상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태아가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말하는 것으로 초산부의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또 경산부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때 그 산모가 산도의 아래쪽에 힘을 주어서 밀어내는 경우 분만 이기는 단축이 될 수 있거든요. 자궁 수축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서 횟수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태아에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고 산모는 산모대로 다시 힘을 쓰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머리는 산모 골반을 내려가면서 회전하게 되고요. 태아는 얼굴을 바깥으로 향하여 내려가는데 골반 하부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 안을 내려가면서 머리가 90도 회전해서 머리가 산모 자궁 후면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양막의 파열과 자궁 경부가 완전히 소실 확장되면서 태아가 태아를 밀어내면서 밀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 제3기는 바로 후산기입니다. 후산기는 태아 출산 후 부속물인 태반이라든지 탯줄 등이 떨어져 나올 때까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자궁은 태아가 출산이 되고 나서 수축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태반은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궁과 함께 수축하지 않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태반은 질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나오는데 이때 약간의 출혈이 따라요. 그래서 만약 태반이 질 내부에 그대로 있으면 조심스럽게 아래로 당겨 빼내면 되는데 이때는 별다른 고통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출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출산 방법.
출산 방법은 출산 시 진통은 임산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세나 동작의 변화로 모체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중분만인데요. 자, 수중분만은 양수와 동일한 조건의 물속에서 아기를 낳는 방법이거든요. 의료적 처치 없이 자연 상태로 분만을 하는 그런 수중분만이에요. 그리고 누운 자세가 아닌 앉는 자세, 분만법의 하나로 중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골반이 잘 벌어지며 힘을 주기도 쉬운 그런 분만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폭력 없는 분만. 자, 무슨 내용일까요? 산모의 고통뿐 아니라 산도를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데, 아의 기의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폭력 없는 분만은 아기가 어둡고 따뜻한 방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받아줘야 하고요. 즉시 이제 탯줄을 자르지 말고 엄마의 아기를 엄마 배 위에서 5분 정도 두었다가 탯줄을 자른 다음에 따뜻한 물 속에 넣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줘서 아기가 긴장을 풀고 외부 세계를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분만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견해는 희미한 불빛으로 인해 출산 과정의 위험 요소를 놓칠 수가 있고 또 아기가 물속에서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라마즈 분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마즈 분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라마즈 분만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편안한 분만을 유도하는 정신 예방적 분만법이다. 자, 이러한 구성은 연상법, 라마즈 체조, 이완법, 호흡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편안한 분만법을 유도하는 정신 예방적 분만법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더욱 돈독해지고 가족의 결속력도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라마즈 분만법은 연상법, 라마즈 체조 이완법, 호흡법 구성되는데 연상법은 말 그대로 어떤 기분 좋은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즈 체조는 임신 6개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분만할 때 진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효과적인 힘주기 분만 후에 몸매 회복 등을 위해서 필요한 라마즈 체조입니다. 특히 복근과 질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완법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만이라는 스트레스적 상황과 진통으로 온몸이 경직되는 산모의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릴렉신이라는 물질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이완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호흡 속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한 반복 연습이 요구가 되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 긴장을 예방을 해주는 거죠. 자, 호흡하고 이러한 그런 체조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진통이 없는 출산을 하는 예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통 분만입니다.
자, 네 번째, 아까 지금 쭉 설명한 출산 방법의 그 무통분만은 마취를 통해 진통을 줄임으로써 근육을 이완시켜 출산을 쉽게 유도하는 방법. 무통분만이고요. 무통 과정 중에 투여하는 약물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 혈액과 세포로 들어가 이후에 체중 증가, 둔화, 젖을 빠는 능력의 감퇴, 반응 저하, 초기 학습 과제의 수행 능력의 저하 등 인지 발달이나 운동 능력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왕절개 분만인데요. 이 분만법은 장협착증과 같은 수술 후 후유증, 세균 감염의 위험성 외에도 자연 분만보다 회복기가 길기 때문에 정상 분만에 기능한 정상 분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출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에 관련된 문제는 출산은 태어나는 아기나 임산부 모두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며 출산 후의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이 되죠.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임신 중독증인데 임신 말기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질병으로 임신 중 여러 가지 병적인 상태를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사망의 첫째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난산이나 미숙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는 전치 태반인데요. 태반이 태아보다 자궁 입구에 가까이 발육되어 자궁의 아래쪽 부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전치 태반의 종류에는 첫 번째 완전 전치 태반. 태반이 자궁 입구를 완전히 덮고 있을 때. 부분 전치 태반은 태반이 자궁 입구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을 때. 번연 전치 태반은 태반이 완전히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 자, 정상 분만이 불가되고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은 임신 12주부터 28주 사이에 일어나는 임신 종결 현상입니다. 다음 만산. 자, 만산은 출산 예정일을 2주 이상 지나서 분만하는 경우로서 모든 임신의 약 10%가 10% 정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산은 대부분의 정상이지만 뱃속에서 태아가 계속 지켜 태아와 자궁이 잘 맞지 않거나 자궁 내 태아 위치가 비정상인 것 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골반이 좋아서 태아의 머리가 내려가지 않아 골반 내의 신경을 자극할 수 없는 경우, 자궁 경관이 단단해서 산도 준비가 더딘 경우이 원인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조산과 저체중아. 조산과 저체중아에 대해서. 자, 신생아의 경우 체중이 2.5kg 미만이면 저체중아라고 하죠. 우리가 전에 배웠죠? 앞부분에서 3.5kg, 이 정도, 3kg, 이 정도 되고, 요즘에는 4kg 정도 된, 아이들도 많은데, 2.5kg 미만이면 저체중아라고 하고요. 저체중아는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조산 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만산 나이며
저체중인 경우에는 생후 1년 동안 그 질병, 감염률 또는 사망률, 신경학적 문제를 그 주사나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주사나의 경우 호흡기를 비롯한 신체 발달이나 운동 발달 또는 신경학적 측면과 그 인지 발달 만사나보다 그런 지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